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3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0대 이모 씨입니다. 놀랬죠. 수감 중이라. 공소시효 그것도 끝났다고 해가지고 와 진짜 가망 없겠구나 싶었는데. 네,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미제 사건의 매듭이 33년 만에 풀렸습니다.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DNA 감식으로 특정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종범죄로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 사건 오늘 변대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 이지욱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봐야 될 건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개요부터 먼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건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렇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명의 여성이 정말 끔찍하고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태안 읍사무소 반경 3km 내에 있는 4개 읍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미제 사건인데요. 동원된 경찰의 수가 연 인원이 200만 명, 205만 명이나 동원이 되었었고요.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수사 받은 사람도 엄청났는데 직접 대상이 된 사람도 2만 2천 명, 그리고 지문조회 대상자는 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반경 3km면 지금 생각해보면 부산으로 치면 부산의 한 개 동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경찰이 저렇게 화력을 집중하고도 잡지 못했던 범인을 33년 만에 찾게 된 건데 이거 참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하나 더 있는 게 이 용의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는 56살에 이미 실명이 공개됐죠. 이춘재인데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부인이 가출한 뒤 자신의 집에 찾아온 19살 처제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뒤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하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씨는 당시에도 숨진 처제의 몸통을 스타킹과 끈 그리고 속옷 등으로 묶어서 유기를 했는데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용의자 이 씨가 1995년부터 20년 넘게 복역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문제를 한 차례도 일으키지 않았던 1급 모범수라고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요? 예, 보통 교도소 내에서 또는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징벌 등 또는 조사 수용이라서 별도로 격리되기도 하는데 이 씨는 그런 경우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감자를 등급 처우에 따라 가지고 4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데 이 씨는 1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교도소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자면 아마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진짜 가석방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풀려났을 수도 있다. 근데 또 놀랄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씨는 수감 생활 동안 도예 활동에 또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직접 만든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손재주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할 건 다 했군요. 또 2006년부터는 교도소 접견이 가능해져서 1년에 서너 차례씩 어머니와 형이 또 면회를 종종 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이 면회도 수차례 왔네요. 이번에 화성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부산교도소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대목이 좀 황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게 1급 모범수가 됐다면 이게 좀 혜택이 있습니까? 다른 재소자하고 좀 다른 처우를 받게 되나요? 네, 이제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만약 1급 모범수로 구분이 되면 여러 명이 쓰는 방이 아니라 보통 3, 4인 이렇게 소인실에서 또 수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방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 편의시설까지 구비되어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반 가정보다 나은 대접을 받았다고 이춘재 씨도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거네요, 모범수로. 그렇습니다. 참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대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형이 확정되어서 이제 복역 중인 수용자들은 접견 횟수 등에도 제한이 있고 또 구치소장 등 이제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특별 접견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모범수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네. 그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 반장 등 감독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 반장 역할도 했군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아마 특별전권의 혜택을 또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어디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허탈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모범수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니까는요. 이거 시민들도 아마 참 마찬가지 이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일단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놀랬죠. 수감 중이라 일단 밖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것도 있고 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제라고 떠들어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름 끼치는데 어쨌든 풀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 때문에 찾은 거에 대해서 좀 신비롭고 앞으로도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밝혀낼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아주 좋습니다. 감흥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잡혔다는 소식 듣고 되게 놀랍고 진짜 잘 됐긴 했는데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춘재 씨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이야기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TV를 통해서 부산교도소에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이춘재 씨와 같이 앉아서 살인의 추억도 봤답니다, 영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범죄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누가 또 왜 그런 엽기적인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이야기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용의자 이춘재 씨가 받고 있는 살해 혐의 드러난 것만 모방범죄 한 건을 제외하면은 총 그러면 몇 건인가요? 네, 총 10차례의 부녀자 네. 강간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화성에서 그죠? 네, 네. 그중에서 모방범죄로 범인을 검거한 8차 사건만 해결이 네. 된 상태고 아하. 나머지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번에 5차와 7차 그리고 9차 사건 현장의 DNA가 이 씨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자면 네. 첫 번째 1차 사건이었습니다. 네.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둔 1986년 9월에 먼저 발생을 했고요. 네. 이후에 일정 간격을 두고 1991년까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매우 엽기적인 살인 수법이었고 네. 또 시신의 훼손 등도 그 수법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신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었던 속옷을 머리에 쓰고 있다거나 네. 스타킹에 속옷 의류 등으로 결박되어 있었던 점들 때문에 네. 동일한 이제 자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연쇄 살인범일 것으로 경찰서는 추적을 해왔습니다. 이거 참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저희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가요? 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런 행동은 네.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이 됐었는데요. 네. 피해 여성에게 공포감과 모욕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범인이 어머니 등 가족에게 오랫동안 네. 통제를 받으면서 커왔을 가능성이 아하. 높아서 네. 이런 행동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욕구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욕구가 억압되어 있고 또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억압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억제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분노감으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뭐 살인이라든지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가 자신의 힘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그러면 지금 1급 모범수로 편안한 생활을 그동안 누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20몇 년 동안 그럼 이 욕구를 참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재소사 교도관들도 다 이 사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네. 아마도 용의자 이 씨는 그 살해 욕구를 스스로 억눌러 왔을 것이다. 잠재시켜 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지낸 것처럼 보였고 1급 모범수가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억눌렀던 욕구를 억눌렀기 때문에 1급 모범수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대우들을 받아왔던 네.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의 형태인 경우는 휴지기가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쉬는 동안에 새로운 대상을 또 물색하고 판타지를 자꾸 추구하면
계획을 세우고 보다 더 정교화해주고 정교해진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판타지는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또 1급 모범수로서의 그 조용한 생활을 그렇게 쭉 해왔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후속 보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렇게 모범적으로 보여도 자신의 사물함 안에 여성의 나체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한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는데 교도소 안에는 약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범행을 저지를 대상이 없어서 또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대변 33년 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희들이 재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마를 그럼 이번에는 왜 잡지 못했는지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주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도 아니고 당시만 해도 농촌 지역이었고 반경 몇 킬로도 되지 않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 특정하기가 정말 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당시 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까요? 네, 실제로 용의자 이춘재는 범행의 주 무대였던 경기도 화성시 진안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10건의 사건이 발생한 그 기간에도 내내 그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워낙 범행이 엽기적이고 또 특이하다 보니까 당시 경찰은 아마 이게 북한 공작원의 소행일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서 고문경관 이근한 씨가 수사에 투입되기도 했고요. 참 별의별 경우가 다 있었군요. 네, 그리고 1급 살인자의 범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이었던 최종락 씨 등 베테랑 형사들도 다수 투입됐다고는 하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참, 네. 물론 경찰도 애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베테랑 형사들이 투입됐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이유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확보된 증거가 매우 부족했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증거를 감식할 만한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액형 부분도 당시 이제 B형으로 특정을 했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B형으로 특정을 했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씨가 이제 용의 선상에 다시 오르고 나서 확인되기로는 O형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O형인 이 씨를 배제했을 수도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수집된 증거라고 해봐야 피해자 옷가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정액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뭉개진 발자국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DNA를 채취를 해서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전혀 없었고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자백에만 의존을 할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쉽게 자백을 했을까 싶고요. 이런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아무래도 찾아내서 또 그 진술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참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또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범인을 이렇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과학 수사의 힘이겠죠. 네,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DNA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이 사건의 증거물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 3건에서 채취된 DNA와 이 용의자 이 씨의 DNA가 일치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에는 교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거나 또는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씨의 DNA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국과수와 협조하여 DNA 감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기록 정밀 분석 및 사건 관계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 용의자, 진범으로 확인되면 피고인석에 그래도 세울 수가 지금 없다면서요? 예, 조금 전 그 수사본부장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공소시효가 이제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이라고 하는데 이 형벌권이 소멸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마지막 범죄가 91년 4월 3일에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로 지목이 된 이 씨가 네. 범죄 사실 확인이 되어서 진범으로 특정이 된다 할지라도 네.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김태환 군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아, 네. 1999년이었죠. 당시 네. 그 대구에서 6살이었던 김태환 군이 황산 테러로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네. 영구미제로 남게 될 그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라는 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에 살인죄 네.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 화면이군요. 네. 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네. 하지만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이 법 개정 전인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원통한 심정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지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인지 용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한가요? 예, 2009년이었습니다. 강호순 네. 연쇄 살인 사건 이후에 네. 강력범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여론이 높아졌고요. 2010년 4월에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네.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인 경우 그리고 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일단 네. 기존이 충족해야 되만 얼굴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최악의 미제로 남았던 화성 네.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지금 특정된 상태인데요. 경찰도 용의자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군요. 네, 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네. 하지만 경찰이 용의자 신상 공개를 이제 고려한다는 것은 아마 진실 규명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정식 피의자도 아니고 용의자인데다가 또 수감 중인 상태라서 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찰이 그 대목에서 지금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민 여론도 가만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소시효와 관련된 처벌 가능성 그리고 신상 공개에 대한 시민들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냥 국민들이 알고 범죄를 크게 저지른 사람이지.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은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피해자 주변 분들은 많이 힘들 거니까 아직까지도 10몇 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나도 힘들 거니까 그래도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상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참 대한민국 법으로서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무기징역이란 게 정확하게 형을 얼마나 살지를 정하지 않은 거지 꼭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수감돼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참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짐작했습니다만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분노가 컸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 끝이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연쇄살인 범죄라는 건 아마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한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가능한 낮게 봤던 것 같고 초기 증거 확보에 그래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평가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20명이나 살해를 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영철도 지난 2004년에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히지 않는 것을 네. 아마 교도소에서 생활 중에 있을 것이다, 수용 생활 중일 것이다라고 편지를 한 기자가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윤채 그 말을 그때 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경찰에서 네. 이때 그런 복역 중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과 그 DNA를 좀 밑대라도 살펴봤더라면 조금 더 이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일찍 밝혀내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설령 이 씨가 현재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33년 만에 용의자를 찾아왔다는 소식에 이처럼 전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네. 공소시효가 마무리돼서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진정한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미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돌아가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원통한 마음이 정말 뭐 만분의 일, 천분의 일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말씀 나누면서 가져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